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리더의 말하기입니다. 리더의 말하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그걸 듣고 여러분들한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죠.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는 났는데 관계가 다 깨어지는 조직들을 우리는 봅니다. 성과가 낮다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 리더들 중에서는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중심의 마인드셋. 그러니까 가정을 딱 들여다보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거야. 원인이 뭐지? 우리 애가 있으면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뭐지? 그래. 이 아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그럼 처방을 내리는 거죠. 단호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의 증상을 딱 없애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안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회사에 예를 들어서 리더예요. 리더인데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생산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진단해 볼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리고 그 문제의 증상을 딱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전되죠. 맞죠? 이런 식의 접근이 문제 중심의 마인드셋이에요. 그 그림에 보이는 사람이 로젠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72년 되게 유명한 실험을 하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 정신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 8명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환청이 들려요. 막 이런 거예요. 막 뭐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8명이 어떻게 했냐면 완벽하게 정상적인 행동을 했어요. 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컨설팅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만 한 거예요. 정말 건강한 정상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의사가 어떻게 진단했는지 아세요? 이 8명은? 6명은 조현병, 2명은 양극성 장애,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표정인데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1973년 그 사이언스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의 결과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누군가를 딱 보잖아요. 쟤는 문제야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문제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저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라고 낙인 찍는 순간 그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까지 다 문제로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애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라는 렌즈를 딱 끼고 보는 순간 모든 게 문제로 보입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문제 중심의 마인드셋이 아니라 뭐라고 써있죠? 성장 중심의 마인드셋. 이 책은 제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읽으면서 한 부분 제가 발췌해 왔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상처와 결함은 우리를 인간적이고 사랑스럽게 해준다. 결핍은 그것으로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결핍은 반드시 극복의 대상이나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해야 하는 건 아니다. 결핍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에게도 굉장히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외할머니 손에 자랐고요. 그리고 그때는 되게 심각한 분리불안도 있었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걸음을 걷지 못했고요. 그 걸음을 걷지 못한 건 육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고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강박성 장애에 시달렸고요. 여러 가지 취약한 일들이 있었고 상처받는 일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상처들 내가 다 치유하고 회복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다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 그거 다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교회사에서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는 인격자였어요. 그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할 때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다가 아무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믿지 않는 바울을 불러다가 공동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도 같이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바나바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성경을 쓸 수도 없었고 초대 교회의 리더 역할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를 2차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냐 마냐의 문제로 다퉜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헬라어의 그 다퉜다라는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쌍욕하면서 멱살 잡고 싸운 거예요. 너라는 인간, 야, 네가 교회 지도자야? 웃기고 앉아있는데, 야, 네가 예수쟁이야?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웃기고 앉아있는데, 이러고 막 그냥 싸운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거 고스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를 훌륭히 수행했고요. 바울은 바울대로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우리는 이 갈등, 이 어려움, 내 안에 있는 인격, 이걸 다 치유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상처와 결함은요, 때로는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제가 여기 아버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나라는 존재가 좋아서잖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일부는 그 상처와 결함 때문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간혹 가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재용의 재력과 신사임당의 인격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고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데미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치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리더십이냐면 성장 중심의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십은요, 문제 원인을 계속 파서 드러내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와 결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뭘 줬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문제의 원인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해? 우리가 뭘 하고 싶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하면 되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을 분석하는 건 사실은 되게 효과적이지 못한 시도입니다. 이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버지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꼰대입니까? 그렇군요. 이 꼰대들이 모였군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꼰대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일단 인정하실 준비 됐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우아한 꼰대가 되겠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를 이해하자, 뭐 2000년대생들이 온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 이런 거 하는데요, 그들의 무책임함을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MZ세대별로 다른 거는 분명히 있죠. 그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일 났어, 뭐 이런 거 써놨다 하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른 인격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도 꼰대라서 그래요. 근데 이 세계를 유지시키는 건 수많은 우아한 꼰대입니다. 그냥 꼰대 말고, 막 꼰대 말고 우아한 꼰대. 여러분들이 그냥 꼰대인지 우아한 꼰대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꼰대는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 싸가지가 없다는 거죠. 꼰대는 네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 배려심이 없어요. 남 생각 안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무슨 말 하잖아요. 내가 이 무슨 말 할 때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요. 여러분, 일단 우선 대화를 할 때 내가 50% 이상 이야기를 한다. 완전 꼰대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계속 말을 끊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그냥 꼰대인 거예요. 두 번째, 수용력이 없어요. 수용력.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이 부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아빠 이건 사실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됐어 그만해. 아예 듣지 않아요. 이 대놓고 꼰대, 이 대꼰이라고 하는데 대놓고 꼰대예요. 두 번째는 은밀한 꼰대가 있어요. 듣는 척은 해요. 그치. 네 말 맞는 것 같아. 여보, 당신 말이 맞아. 그렇지. 내가 좀 실수하긴 했지라고 했지만 이미 한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야, 너는 그럼 더 잘해?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은밀한 꼰대죠. 게으른 꼰대는 뭐냐면 인정 다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알겠어요. 근데 이제 바꾸기는 늦었어. 너무 힘들어. 나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게으른 꼰대죠. 여러분은 무슨 꼰대예요? 그렇지. 우아한 꼰대가 돼야 된다. 안 넘어가시네? 오케이, 우아한 꼰대가 된다. 세 번째는 문장에 미안하다, 고맙다가 없어요. 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으로 계시는 그 교수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의 평생 연구가 뭐냐면 한 공동체에서 미안하다, 고맙다의 빈도수가 높으면 그 조직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연구예요. 되게 쉽죠?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은 말을 할 때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하십니까? 자주 하세요. 그 빈도수가 높나요? 어떤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하면 내 존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존재가 단단한 사람만이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 존재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다라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제 딸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모르고 툭 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저를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나 보자 이렇게. 그리고 와서 안 하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미안하다고 안 해? 치고 지나갔잖아. 사람 치고 지나가면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유한아 미안해. 그러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용서해 줄게 하고 그냥 갑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여러분 미안하다고 했는데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다는 용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거라도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꼰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수고 따위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걸 꼰대라고 해요. 근데 꼰대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저 좋아하는 일본의 철학자 한 명이 있는데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철학자가 어른 없는 사회라는 네, 혹시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 아시는 분들은. 그 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이 어른이 없어 망한다 썼어요. 어른이 없어 망한다. 그건 뭐냐면 어른과 어른이 아닌 자를 구별할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다. 저는 이 어른을 리더라고 보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쉴 때 밖에 나가셨죠? 밖에 나갔는데 거기에 빈 깡통이 떨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모든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안 치워도 되지 뭐. 우리 다 모두의 일이니까. 누군가는 치우겠지. 이거는 어른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가다가요. 이거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오케이, 내가 책임져. 내가 치워. 혹은 쓰레기통이 없으면 주워서 가. 여러분, 10명 중에 3명은 있어야 그 사회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있어야. 그 사람에 의하면 여러분 그런 어른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른입니까? 꼰대입니까? 그냥 내가 말로 뭐 해야만 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책임지려고 나한테 폐를 끼쳐도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꼰대입니다. 꼰대의 전형적인 대화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누가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사회 초년병 시절 때는 이랬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꼰대죠. 왜 꼰대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대화를 해줘야 되냐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나는 말이야 하고 솔루션을 막 줘. 그때부터 누가 주인공이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죠. 그게 꼰대예요. 여러분, 솔루션이 없어서 그 사람을 찾아옵니까?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합니다. 제 곁에 있는 대학 교수나 무슨 어느 연구소 무슨 박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 중졸인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되게 신기한 거는요. 제가 힘든 일 있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더 밝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곧바로 압니다. 네 무슨 일 있지? 그런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왜 위로받냐면요. 그래, 너 힘들었겠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견뎠노?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고 나면 제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이겨낼 수 있겠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많이 들어줘야 돼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라떼라고 하잖아요. 라떼 대화법.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거 자기 노출이다. 나를 노출하는 거. 이 꼰대다. 두 번째는 독심술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말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 꼰대라는 거예요. 일반화는 뭐냐면 이거 되게 쉽게 하는 건데요. 위로한답시고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다 힘들어. 자녀가 와서 아빠 나 요즘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 고3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지옥 같아 하루하루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야 우리나라에 고3이 몇 명인데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들 힘들어 봐서 알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는요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내 고통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모든 사람도 너랑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 그러니 너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마.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또 무감정이 있어요. 울지만 뭘 그런 걸로 울어. 이거 어른들이 잘하는 말 아니에요. 남자 어른들이. 야 울지 마. 그게 무슨 울 일이야. 뭐 남자가 그렇게 울어.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아버님들 잘 우세요? 그쵸. 이게 중년들이 약간 위기가 있어가지고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와요. 맞죠? 여러분 슬프면 울어야 됩니다. 제가 제가 입대할 때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직업군인이시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대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그냥 슬픈 표정으로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흑흑거리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 안아드리고 제가 입대했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어른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버지도 울어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누군가가 울 때, 힘들 때 옆에 있어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울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냥 어깨를 두드려 주세요. 그냥 등을 토닥여주면 돼요. 어떻게? 더 잘 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왜 내 앞에서 우는지 아세요? 자기 힘든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내 힘듦을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울지 마, 괜찮아. 제가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이런 아빠들 봐요. 되게 젊은 아빠들. 애가 막 달려가다가 확 자빠졌어요. 애가 막 울려고 하거든요. 얘를 막 들어 올리고 막 재밌지 하고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진짜 애가 정신 쏙 빠져가지고 안 울어.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자기 감정에 잘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면 내 감정을 몰라요. 내가 우울한가? 내가 불안한가? 내가 화났나? 이걸 몰라요. 여러분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서 울거든 괜찮아라고 말하지 마세요. 뭐가 괜찮아? 안 괜찮아서 우는 건데 그냥 그 옆에 있어 주세요. 다독여 주세요. 너는 울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일 있었어? 너 힘들었겠다. 그래, 너 진짜 울 수 있겠다. 너 아프겠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아버지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분은 그걸로 이겨내고 성공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지금 컨텍스트에는 안 맞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너무 완벽해 보이면 자식은 그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없어요. 여러분 곁을 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 1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의 11절 시작. 이게 정확하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잘 보세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잔인한 것들이 어떻게 했냐면 남자는 보내줘요. 여자만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질질질질 끌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 남성들이 다 뭐 하고 있었냐면 손에 뭘 들고 있었을까요? 돌 들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땅에 뭘 쓰십니다. 2회에 걸쳐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 여자를 율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리더십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수치심에 죽어가는 그 여자를 내 등 뒤로 와. 내가 지켜줄게. 하고 그 여자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판단하지 말고 책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responsibility 이렇게 부릅니다. responsibility 영어로. 그게 responsibility예요. 누군가의 고통에 반응하는 능력이죠.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걸 책임져 주는 능력, 그게 responsibility입니다. 이게 여러분 돌봄의 리더십이고 아버지의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바른 말이, 좋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저희 아버지 그거 많이 하셨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아들을 딱 꿇어 앉혀놓고 훈계 시간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만히 듣다 보면 야 이건 성경을 빙자한 이거 잔소리인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막 바른 말을 하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래 들리긴 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여튼 어딘가에 새겨지긴 해. 그런가요? 여기 양우연 형제님과 임경철 형제님은 원래 아시는 분인가요? 아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모임에 왔을 때 그냥 멀찌감치 이렇게 목례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던 사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양우연 형제님 맞죠? 근데 임경철 형제님을 잘 모르는데 부르는 거예요. 저 잠시만요 불렀어요. 평소에 그냥 목례만 하고 지내는데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경철 형제님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지켜봤는데 그 사람들하고 인사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소개도 먼저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따뜻하게 좀 듣기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당신이 여기서 하는 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소그룹의 리더면 그 소그룹의 그 어떤 그 리더십을 그런 식으로 발휘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다 보니 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양우영 형제님 그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기분. 네. 안 좋죠.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 없을까요? 진짜 재수없지 않나요? 그거? 재수없지 않아요 그거? 목례만 했어요. 날 잘 몰라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없어요. 근데 맞는 말만 막 하는 거예요. 다 맞아. 다 맞으니까 더 재수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psychological reactance, 심리적 저항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나와 친밀감을 쌓지 않았어요. 근데 나한테 옳은 말을 해요. 아빠가 나와 친하지 않아. 옳은 말만 계속해. 그러면 딱 방 문 닫고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뭔데? 뭔데 도대체? 직장 상사가 내 고민을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딱 들어가서 웃기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하고 저항감이 들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옳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옳은 말 하는 사람 보고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뇌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이게 딱 보면 보이시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감적인 그 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엄지손가락을 딱 넣고 이렇게 세 손가락을 이렇게 네 손가락을 말아보면 이게 뇌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반박하는 뇌과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교육학이나 상담학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하는 뇌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밑에를 이 파충류의 뇌 이렇게 불러요. 얘는 생존 관련한 뇌예요. 생존 관련한 뇌. 여기 보면 뭐 뇌간, 척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심장 뛸 때 생각 안 하죠? 땀 배출 생각 안 하죠? 배설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뇌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뇌가 있어서. 근데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었죠. 이렇게 요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를 림빅 시스템, 대뇌 변연계 이렇게 부릅니다. 대뇌 변연계에는 뭐가 있냐면 편도체라는 부분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편도체가 엄청 중요해요. 편도체는 뭐냐면 위기를 감지하잖아요. 위기를 감지하잖아요. 생존을 위한 정서가 움직여요. 분노하고 화나고 무섭고. 자,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 있잖아요. 너무 위기를 경험하면서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우울해해요. 그러면 이 대뇌 변연계의 편도체가 막 울려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포유류의 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아까 감싼 가장 바깥의 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뇌의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 두셨냐면 이게 고차원적인 뇌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면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뇌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콜텍스예요. 특별히 전두엽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울리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펑셔널 MRI로 딱 찍어보면 대뇌 피질 기능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자녀가 됐건 공동체 소그룹원이 됐건 혹은 회사의 직원이 됐건 그 회사가 너무 불안해. 그 친구가 불안해. 그 사람이 불안해. 우울해. 막 화가 나 있어.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 내가 합리적으로 설득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 딸이 지금 7살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유치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과 진짜 잘 지내요. 근데 만약 제 딸이 어느 날 이랬다고 쳐볼게요.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아빠! 다시는 저 재수없는 유치원 안 갈 거야. 우리 국화반 선생님, 그 인간 진짜 재수없어. 다른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 혼냈어. 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진짜 다시는 안 갈 거야. 그 재수없는 인간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딸이나 여러분들의 손녀 같았으면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한아,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른한테 재수없다는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제 딸 귀에 그 말이 들린다 안 들린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는 신장 바로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분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근육이 긴장되고 계속해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해요. 그렇게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공감해야 돼요. 편도체를 가라앉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유한아, 너 진짜 화났겠다. 너 국화반 선생님, 너 진짜 좋아하는 선생님이잖아.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 들었으면 너 진짜 부끄럽고 너 진짜 화났을 것 같은데? 자, 이게 공감이죠. 제가 평가했어요, 제 딸을? 제 딸을 훈육했어요? 아니죠.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모든 건. 훈육할 때도 있는데요.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는 훈육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공감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조직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어떤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되게 불안해해요.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요. 그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때는 가라앉혀야 돼요. 그때는 당신 진짜 불안하겠다. 당신 진짜 무섭겠다. 당신 진짜 우울하겠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논리적인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감정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감정을 알아줘야 가라앉혀지고 그때부터 논리적인 대화가 돼요. 당신 그럴 수 있겠다. 당신은 그럴 수 있겠는데를 붙이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당신 정말 그래. 그럴 때는 그럴 수 있겠어. 그러면 실제로 편도체가 싹 가라앉아요. 활성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뇌를 가라앉히고 나서는 그 아이를 훈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은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이 뭐냐? 영어로는 empathy 이렇게 쓰거든요. empatheia. into, M은 into, 무엇 안으로라는 뜻이고 patheia는 suffering,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안에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판단하지 않고 네가 잘했다 못했다. 아빠 오늘 나를 놀리더라고. 내 이름이 오원웅 아니야? 나를 오원숭이래. 애들 보는 앞에서 그랬어. 미친 거 아니야? 나 진짜 화나서 나 걔랑 싸웠어 나 오늘. 라고 하면 야 아무리 그래도 왜 싸워가 아니라 너 진짜 화냈겠다. 너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 너 진짜 싫어하잖아.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에 잠시 살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공감의 리더십이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남았지만 요거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네, 그 공감의 대화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제가 개발한 대화법인데 딥시 다이버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심해 잠수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특수부대 중에 해난 구조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대는 유일하게 우리 60만 대군 중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부대예요. 그 부대의 표어가 사람만 있어다오 우리가 간다예요. 잠수함에 갇혀있죠. 가는 거예요. 내가 널 구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랑 같이 죽을 수도 있다. 같이 있어줄게. 나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살아주는 대화법이에요. 첫 번째는 혹시 여기 아버님들 중에 제가 아까 그 제 딸 팔 빠진 이야기를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때 그냥 듣지 않고 영화를 보듯이 상상하면서 내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의 뇌는 이미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일부러 애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몰입을 하는데 몰입을 어떻게 하냐면 눈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거예요.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듣는 것처럼.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 판단을 중지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듯이 상상하면서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에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의 말에 진짜 몰입했다면 그 자녀의 감정이 어디에 느껴지냐면 머리에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쓱 하고 피부에 느껴져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딱 느낌이 오는 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느낌을 전달해야 돼요. 유한아, 너 진짜 부끄럽고 화났겠다. 영수야, 너 그런 상황이었다면 너 진짜 불안했겠다.
이렇게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제가 가고 난 뒤에 여러분 평소에 좀 연습을 한번 해봐 주세요. 아셨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한아, 실제로 네 마음은 어땠어? 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물어봐야 되냐면 인간은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이야기함으로써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야기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은 어땠어? 그러면 아빠, 실은 부끄럽거나 화나지는 않았고 그냥 되게 그냥 실망스러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이 아이의 감정을 읽으려고 시도했고 이 아이는 진짜 자기 감정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건 아이와 부모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리더와 팔로워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공감적인 대화는 신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법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중에 그 중세 신학자들이 자기 저서를 쓰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써놨던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비투르 암블란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솔비투르 암블란도. 이게 어떤 뜻이냐면 걸으면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오해해서 사람들이 뭐 걷기 운동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걷는 건 되게 쉬운 거잖아요. 제가 아버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한 이야기들 중에 어려운 이야기가 있나요? 없죠. 놀랍게도 저도 어려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매우 사소하고 쉬운 것, 걷는 것처럼 그 쉬운 걸 걷기를 하는 것처럼 매일 하면, 단순하게 연습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디서 다시 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뵙게 된다면 조금 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말보다 친밀감과 공감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 리더십, 즉 이런 것들을 이제 돌봄에 대한 리더십으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리더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엄격하게 자녀를 훈육하고 질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의 리더십과 훈육하고 질책하는 리더십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하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다만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공감 먼저 하고 그 다음 훈육해라, 이런 과연 순서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 많이 칭찬하세요? 칭찬 많이 하시죠?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10번 칭찬하면 한 번 훈육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좀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권한이 10번 이 아이를 칭찬하면 내가 이 아이를 한 번 훈육할 수 있다. 그 티켓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훈육할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리더가 질책할 때 있습니다. 질책해야 될 때 있죠. 너 잘못했어. 너 책임져야 돼. 너 바뀌어야 돼. 바뀌지 않으면 너 위험해라고 말할 때도 있죠.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제 딸이 잘못할 때 있지만, 제가 공감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훈육할 때는 제가 눈물이 쏙 나도록 합니다. 근데 방법이 있죠. 방법은 뭐냐면, 절대 낙인 찍혔다라는, 내 존재가 낙인 찍혔다. 제가 예전에 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때는 그 비디오 가게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비디오 가게 아시죠? 비디오 빌려주는 거. 그 동생이랑 그 야동 2개 빌려가지고 그 옛날에 그 성인 비디오 있잖아요. 그걸 보고 굉장히 심취해서 잘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조퇴를 하신 거예요. 딱 걸린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한데, 저희 아버지도 사춘기 적 보냈을 텐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들어오더니 그 VHS 그거 있잖아요. 그거 비디오 테이프를 딱 패더니 바닥에 집어던지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실망이다. 첫 번째, 저 가게 아저씨한테 저거 어떻게 갖다 주지? 그게 걱정이 됐고,
두 번째, 아버지의 실망이다라는 말이 내 마음에 확 박혔어요. 아, 나는 내 아버지에게 실패한 자식이 됐구나. 여러분, 훈육을 할 때는 첫 번째, 자, 저를 따라하세요. 격려한다. 질책한다. 격려한다. 여러분, 이렇게 샌드위치로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아내한테 너무 말을 함부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의 없게 이야기를 하고 툭툭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질책해야 되죠. 유한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한아, 아빠는 유한이가 있어서 되게 힘들 때도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몰라. 집에 들어올 때 네가 인사를 할 때면 이제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네가 내 딸이 된 게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 칭찬이죠. 이건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난 네가 있어서 좋아. 그 다음에 질책을 합니다. 근데 유한아, 너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너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르지. 나는 네가 말로 난 네 인격을 표현하는데 네 말에서 나는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 다음부터 아빠가 지켜볼 건데 다시는 엄마한테 그렇게 쌍욕에 가까운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지켜볼 거야 라고 질책을 했죠. 두 번째, 어떻게 격려합니까? 나는 언제나처럼 네가 열심히 노력해질 거라고 나는 믿어. 격려가 되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질책만 하잖아요. 그럼 낙인 찍혔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빠로부터 낙인 찍혔어. 아빠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네?로 끝나버리면 아빠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낙인 찍은 그 사람에게 나는 이것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할 때도 그 존재를 칭찬하는 일을 잊지 않고 마지막에도 그 존재를 칭찬하는 일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진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